3회차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이전까지 이제 탄력성까지 이제 배웠더라면 이제 그것을 조금 응용해서 잉여 파트에서 조금 적용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잉여랑 같이 한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잉여 파트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쪽 파트는 후생경제학이라고 하는데, 후생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재원들이 어떻게 잘 분배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경제의 수요 주체, 공급 주체에게 얼마만큼 재원들이 분배됐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부 학문이 이제 후생경제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잉여인데, 잉여 같은 경우 내가 얼마만큼 남기는 건지, 말 그대로 뭐 잉여롭다, 잉여인간 뭐 그런 것과 뭐 동일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 한번 그래프를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잉여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 수요 곡선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곡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수요 곡선을 설명드릴 때 분명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순하게 수요 곡선을 수요 곡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을 분명 우리가 노출할 때 수요 함수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그 x제의 가격 아니냐, 그래서 걔네들의 관계를 놓고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태의 수요를 수요량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얘네들의 관계를 이 곡선상의 그래프상으로 도출해서 수요 곡선을 우리가 그려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논리였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여 좌표가 10개를 팔고 $2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20이라면 나는 그 물건을 10개에 사고 싶은 거예요. 그쵸? 가격이 만약에 $10라면 내가 15개에 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 그래터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자, 어떤 수요자가 10개를 사고 싶어요. 10개를 사고 싶으면 그 재화에 지불하는 가격은 $20만큼 내가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그 재화를 10번째 재화를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9개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0개째 살 거예요. 10개째 살 때에는 그 10개째에 대한 사과는 $20만큼 살 용의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적어도 그만큼은 실제로 얻어가는 편익, 효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기꺼이 지출하고 내가 먹어줄 수 있어 라는 거고, 만약에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면, 만약에 요런데 $25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내가 10번째 사과를 소비하는데 $20만큼밖에 편익을 못 얻는데 $25에 주고 사라면 누가 사겠어요? 이런 경우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 바깥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을 이런 식으로, 곧 marginal benefit, 내가 willingness to pay, 내가 기꺼이 저만큼은 지불해 줄 수 있어 라고 의사를 표명하는 그러한 곡선이 수요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균형점이 생겨서 공급하고 만나가지고 $10의 가격이 측정되었다고 칩시다. $10에서 균형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 가격이 됐고 이게 균형 거래량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경우 10번째 주고 사는 사과 같은 경우 나는 $20만큼 그 물건을 살 용의가 있었는데 나는 $10만 주고 10번째 사과를 사도 되네? 그런 식이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가 15개고 가격이 $10라는 거는 15개의 하나하나의 가격이 모두 다 동일하게 $10라는 거잖아요.
10개째 사과는 막 20달러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물건을 팔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10개째 원할 때는 내가 20달러만큼 내가 기꺼이 내줄 생각이 있었는데, willingness to pay 혹은 내가 마지노 베네핏을 그만큼 느껴가지고 그만큼 기꺼이 내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지불한 가격은 10달러예요. 그 말은 내가 10달러만큼 이득을 본 거예요. 왜? 나는 그 재화를 구매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20달러였는데 내가 그것을 사는 가격은 10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간격이 존재하겠죠. 11번째 제어는 뭐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만큼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계속 차이가 있을 거고,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willingness to pay는 요 지점들인데 내가 실제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계속해서 10달러니까 요만큼 지금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잉여가 바로 소비자 잉여입니다. 자, 반대로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10달러에 15개를 팔고 20달러에 30개를 판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균형이 만약에 여기서 잡혔어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여기서 잡혔어요. 자,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꺼이 공급 곡선을 원래 20달러에는 내가 30개만큼 팔 생각이 있어 라는 거지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30개째 물건을 팔 때는 적어도 20달러만큼은 받아야겠어 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수요곡선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적어도 20개째 생산할 때는 30개째 생산할 때는 20달러만큼 드니까, 즉 생산 비용이 20달러만큼 드니까 내가 그만큼은 받을래 라는 게 바로 이 공급곡선, 즉 공급곡선이 여기서는 이제 마지널 베네핏이었다면 여기는 마지널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제어를 만들었을 때 적어도 그만큼의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만큼은 가격을 받아야 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시장 가격이 20달러에 형성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15개째 만들었을 때 여태의 나의 MC, 즉 내가 여태 생산되는 한 개 비용은, 그러니까 14개째에서 15개째 만들 때 추가적으로 들었던 그 비용은 10달러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10달러에는 적어도 팔아야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시장 가격은 20달러니까 요만큼 지금 간격이 있는 거죠. 요 전에는 요만큼, 요 다음에는 요만큼 계속 간격이 있을 거고, 그것을 다 합하게 되면 요만큼 생산자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이 균형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균형에서 정해진 가격과 거래량에 따른 이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얘기해서 일컬어서 생산자 잉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후생 경제학에서 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균형이 생긴다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균형을 먼저 찾아 나갈 거고요. 시장이 존재하면. 그리고 시장에서 균형을 찾으면 그 지점에서 생산자든 그 다음에 수요자든, 그러니까 구매자든 그 지점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그 잉여들, 즉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싸게 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잉여들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균형이 제일 합리적인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잉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잉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맨큐 기준으로 6장, 7장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조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맨큐 기준으로 8장하고 12장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무역에서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9장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외부 효과와 그다음에 공공재 맨큐 기준으로 10장과 11장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상한제인데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개념이 가격 상한제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어떨 때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냐면 시장에서 생기는 균형의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가격 너무 높으니까 그것보다 가격을 낮춰. 여기서 원래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것보다 원래 균형이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을 낮추는 거죠. 가격을 낮춥니다. 왜? 정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가격은 형평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기존의 균형보다 가격을 낮게 설정한 이러한 정책을 가격 상한제, 이보다 가격을 지금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혹은 최고 가격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price ceil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농산물 가격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을 좀 낮춰야 서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사서 먹지 않겠냐. 왜냐면 이거는 식료품이기 때문에 우리 의식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보통 가격을 낮추는 농산물 가격제 같은 게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쌀도 대표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어떠한 형태가 발생하냐면 자, 지금 점이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찍히고 여기서 하나 찍히는데 과연 시장에서 새로 생기는 균형, 만약에 가격 상한제를 시행해서 생기는 균형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기입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장에서 이 가격에서는 생산하고자 하는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수요를 하고자 하는 양이 요만큼이나 되는 거니까 당연히 생산을 저만큼밖에 안 하면 요만큼밖에 안 하면 요만큼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원래 시장에서 요만큼 거래되던 게 요만큼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떠하게 어떤 효과들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수요를 공급하는 것보다 요만큼 지금 더 원하는 거죠. 요만큼 지금 더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물량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shortage 상태에 빠지게 되어요.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만큼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팔리는 양은 저것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격 하한제에서도 한번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가격 하한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행이 되겠죠. 원래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그래서 균형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저 가격이 지금 너무 낮은 거예요. 즉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저 가격에 팔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가격을 훨씬 더 높인 겁니다. 기존에 있던 시장 가격보다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이 이제 또 두 개가 찍히겠죠. 이렇게. 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찍히는데 과연 어디서 균형이 찍힐까요? 당연히 왼쪽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수요하는 양은 요만큼인데 공급되고 있는 양이 요만큼이잖아요. 이 가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공급이 되더라도 수요를 요만큼밖에 안 하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죠. 이 가격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생기게 될 거고요. 시장에서는 요만큼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시장의 가격보다 더 낮게 가격을 설정해서 그 위로 지금 가격을 못 치게, 못 올라가게 막아놓은 게 가격 상한제고요. 그런 경우 이렇게 숏테이지, 물량 부족 상태가 발생하고요.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그 가격보다 지금 못 내려가게, 이제 그 가격 밑으로는 못 내려가게 딱 가격 설정해 버린 거예요. 이런 걸 가격 하한제 정책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최저임금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노동의 공급은 개인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기업에서 수요를 하고,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초과 공급인 건데,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그만큼 실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업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형상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인원을 고용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그 임금 자체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개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해봤는데, 이것을 잉여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을 때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설정을 해서 그 가격 위로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는 정책이고요.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해서 그 가격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는 그런 정책이죠. 자, 그런데 기존에서 존재하는 균형이 여기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균형이 여기서 찍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기존 균형에서 생기는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 균형에서 생기는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 되겠죠. 기존 균형에서는 자, 요만큼 지금 존재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균형을 놓고 보면 이제 거래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같은 경우, 나는 기꺼이 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1이라고 치고 여기가 P스타라고 칠게요. 자, P1만큼 내가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불해서 기꺼이 그 재화를 살 용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그 재화를 시장에서 가격을 보니까 P스타만큼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큼 잉여가 생길 거예요. 그쵸? 계속 그걸 다 더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잉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거래가 될 테니까. 자, 반면에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거래가 여기까지 되고 가격이 여기니까.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들고서 와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가 되시나요? 지금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
요만큼이나 줄었죠. 그쵸? 저만큼이나 지금 줄었어요. 즉, 이 가격 상한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요만큼 지금 잉여가 늘었죠. 요만큼 줄긴 했으나, 그런데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여기만큼은 지금 아무도 못 들고 가는 그러한 구역이 있어요. 지금 요 빨간색 위쪽이 새롭게 생긴 소비자 잉여고 밑쪽이 새롭게 생긴 생산자 잉여인데 그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일컬어서 후생 손실 혹은 데드웨이 로스, 또 사중 손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시장은 균형이 제일 완벽하고요. 균형에서 조금이라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잉여를 전체적으로 못 들고 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의 손해를 일컬어서 이렇게 자중 손실, 사중 손실, 후생 손실, 영어로는 deadweight lo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가격 상한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가격 하한제도 마찬가지겠죠. 가격 하한제는 대신 반대로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이고 생산자 잉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분명 전체 삼각형을 가졌을 텐데 지금은 못 가졌잖아요. 어느 부분만큼? 요만큼만큼은 못 가졌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eadweight loss,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원래 나는 원래 요 가격에 팔 생각이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균형에서는 요게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여기서는 원래 후생이 발생하는 건데, 잉여가 발생하는 건데, 이제는 얼마만큼 잉여가 발생하는 거냐면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니까 요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조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첫 번째 게 중요하고요. 제일 첫 번째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는 가볍게 정리하면서 그냥 줄글로 정리하면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 곡선을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공급을 배우면서 공급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하면 그가 생산을 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T1만큼 부과를 했다라고 칩시다. T1만큼 부과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균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기존의 균형은 요 지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요 지점에서 이제 거래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 이제 가격이 있고 여기 이제 수량이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균형은 여기였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균형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T1만큼 부과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직거리도 T1이 될 거예요. 그쵸?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잘 살펴보면 분명 정부는 생산자,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가격을 그래서 시장 거래 가격 자체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시장 균형 가격은 여기였죠. 처음 균형 시장 가격은. 그쵸? 그런데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세금을 10원만큼 부과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가격이 110원만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10원인가요? 는 아니에요. 왜? 만약에 110원의 자, 지금 110원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플러스 10원만큼 한 게 여기 수직거리로 가서 요 지점이 지금 110원인 지점인데 110원인 지점에서는 수요가 훨씬 더 적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10원에서는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거래량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더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사요? 당연히 수요량을 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도 줄어들 겁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가격 자체가 100원에서 세금을 10원 부과했다고 11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요 곡선 때문에. 그래서 얘가 한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만 한 106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10원까지는 못 올라가고 106원, 107원 혹은 105원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자체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6원에서 10원을 빼게 되면 여기는 지금 96원인데 자, 지금 위에 있는 여 구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기존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현재 이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간격이죠. 그쵸?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공급자가 요만큼 부담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 수요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원래 기존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내가 이제 106원에 사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소비자가 요만큼 지금 부담을 하는 거겠죠. 자, 반면에 요만큼의 간격, 자 100원이었어요. 근데 원래 기존 가격은 100원인데 여기는 이제 96원이에요. 자, 지금 요 96원의 가격은 뭐냐면 내가 시장에서 자 기업 입장에서 106원만큼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가 10원만큼 그 재화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6원만큼 팔아도 실질적으로 얻는 금액이 96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간격은 공급자가 부담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세금을 10원만큼 증가시켰는데 그리고 그것을 공급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시장 가격 자체는 원래 기존의
가격에서 10원만큼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급자한테만 부과를 했는데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양쪽으로 분담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부과가 되는 건 당연히 공급자가 10원을 내는 거예요. 그건 팩트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시장의 이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 10원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 부담하냐인 건데, 이 위에 부분만큼은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106원만큼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양은 96원이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가격 자체는. 그렇게 되면 원래 기존 가격은 100원이었으니까 이 6원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한 구간이 될 거고, 이 4원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한 금액이 되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이 조세를 부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리 지점은 이겁니다.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조세 금액만큼 시장의 가격이 변화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 두 번째는 가격이 10원만큼 오르지 않아요. 좀 100원에서 106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시장 가격 자체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자한테만 부과한다고 해서 공급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같이 부담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또 하나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급자한테 부과를 해봤으니까 소비자한테도 한번 부과를 해봅시다. 자,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테니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원래 기존 균형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이 여기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요만큼 지금 10원만큼 더 세금을 부과했다라면, 마이너스 10원만큼 더 부과를 했다라면 곡선 자체가 지금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100원이었고 여기가 106원이고 96원이라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요만큼, 자, 시장에선 이제 거래가 여기서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공급자랑 96원의 물건을 샀는데 96원을 산다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96원의 물건을 샀으면 이제 소비자가 정부한테 10원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즉 96원의 물건을 산다 해서 96원의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6원의 물건을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결론은 똑같죠. 똑같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똑같은데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똑같더라면 정확하게 이 부담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려보면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좀 중첩해서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게. 만약에 수요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 부과에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세금만큼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세금을 한 주체에다 부담해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양측 모두 부담을 한다 라는 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자한테 부담을 하든 공급자한테 부담을 하든 상관이 없더라, 똑같은 효과를 얻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요 그림, 여기 있는 그 세 가지 원리들을 이해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 전체의 후생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여기서 후생 손실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 기존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에다 그려볼게요. 자, 기존에 여기서 균형이 생기니까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일 거고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일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면 요만큼이 이제 소비자 잉여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만큼 내가 가격을 지출해야 되니까. 실제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요만큼이니까. 자, 그리고 생산자는 요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요만큼 지금 세금을 내줘야 되니까, 정부한테.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요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만큼은 무엇이냐? 자, 요만큼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됐고, 여기에 지금 플러스 T1이죠. 여기선 지금 10원만큼 세금을 지출하기로 했으니까, 즉 이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 텍스 레비뉴가 되는 겁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당연히 줄어들고요. 일정 부분만큼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들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요만큼이 지금 또 남죠. 아무도 못 들고 가는 요만큼이 후생 손실이 됩니다. 라는 지점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이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T1만큼 부과를 했어요. 자, 요만큼이 지금 T1만큼 부과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가파른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으면 비탄력적인 거죠. 그 재화에 대해서. 자, 반대로 탄력적으로 완만한 그래프들을 들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도 T1만큼 한번 세금을 부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후생 손실이 비탄력적인 구간은 요만큼 지금 발생을 할 거고요. 탄력적인 구간은 요만큼 지금 구간이 발생할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 T1이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 T1이라면 지금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는 같겠죠. 그러면 절대적인 요 거리가 문제인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탄력적이면 거리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기는 후생 손실이 적어집니다. 자,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둔감하죠. 가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요. 내가 그게 물건이 비싸져도 사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비싸져도 물건이 싸져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시장이 만약에 비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면 후생 손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금은 똑같이 T1씩 부과를 할 건데, 얘도 지금 T1, 얘도 지금 T1씩 부과를 할 건데, 궁극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도 수량을 많이 안 줄이니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후생 손실 자체가 탄력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적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공급 곡선은 그냥 일정하다라고 놓고 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전 상황은 시장 전체의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보는 거고, 지금은 어떤 한 주체는 지금 고정시켜 놓고 한 주체만, 지금은 이제 수요 주체가 될 텐데 수요하는 주체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놓고 볼게요. 일단은 수요 주체가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가파른 수요 곡선을 그릴 거고, 탄력적이면 이렇게 완만한 수요 곡선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세금을 한번 부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T1만큼 부과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수요 주체가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포착을 이미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기존에서 존재하는 잉여들은 요만큼인데, 그런데 새롭게 잉여가 생기니까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죠. 지금 보면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재화에 그만큼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둔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신축적으로 대응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세금을 부과해도 나 혼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요 위쪽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쪽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소비자 잉여도 많이 줄어들고 본인이 세금도 똑같이 10원을 낸다 했을 때 8원, 9원 이만큼 많이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재화에 탄력적이다 라는 것은 내가 제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폭이 요만큼만 부과하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인데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변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죠. 얼마 안 줄었어요. 근데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죠. 많이 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랑 같이 정리해서 시장에서 모든 주체가 둘 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후생 손실은 적어져요. 왜? 사람들이 많이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줄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한 주체가 지금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을 구분할 때는 만약에 그 재화의 수요 주체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도 그걸 다 본인이 다 모든 그런 조세 책임을 다 전가받는 거예요. 왜? 본인이 둔감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재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필수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필수재 같은 경우 가격 올라가도 계속 사야 되니까 가격을 그냥 많이 수량을 못 줄이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세 부담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잉여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빨리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텍스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자, 요만큼 지금 T1을 부과하고 요만큼 T1을 부과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또 T1을 한번 부과해 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데드웨이 로스는 요만큼 지금 발생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데드웨이 로스가 전체적으로 요만큼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발생하냐면 정확하게 4배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2배 올렸어요. 그러면 후생 손실은 시장의 전체 후생 손실은 4배가 돼요. 왜? 세금은 1차원적인 길이지만 후생 손실은 2차원적인 면적이기 때문에 2배가 늘었다면 4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를 일컬어서 레퍼 커브라고 합니다. 레퍼 커브는 레퍼라는 공급주의 경제학자가 만든 세금과 그러니까 세율과 그 다음에 세금의 총수입, 세금 수입, 정부의 텍스 레비뉴를 관계를 그려낸 그러한 커브가 레퍼 커브인데 세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정한 구간까지는 텍스 레비뉴가 올라가는데 즉 여 면적이 늘어나겠죠. 지금 여기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일정 부분부터는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 여기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텍스 레비뉴가 기존의 이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지나게 되면 텍스 레비뉴가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규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레퍼 커브입니다. 실제로 세율이 10% 20%일 때는 당연히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세율이 막 50% 60% 그렇게 돼봐요. 그러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이 얻어가는 실제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일정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텍스 레비뉴가 점점 떨어질 것이다. 전체적인 토탈 텍스 레비뉴가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레퍼 커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가격 상하한제 그 다음에 조세까지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회차 두 번째 강의는 마치고 5분 쉬었다가 3회차 3강 국제무역 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